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변제 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세후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가용소득으로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 금액을 변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변제 계획안이라고 합니다. 변제 계획안에 기재되는 주요한 내용으로는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회생 재단 채권 그리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미납금 이런 것들은 우선해서 변제를 해야 되고 또 전액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에 맞는지 검토를 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되고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이 우선권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보다는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해야 될 비용이나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원칙인데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을 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보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한 금액의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 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청산가치 보장이 준수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계획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변제액 제공 요건입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개인회생 채권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총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 변제를 해야 되고 개인회생 채권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총 금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산가치라는 것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각종 법률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도로 면제재산을 신청을 해서 면제재산 결정을 받은 면제재산은 제외가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을 했을 때 변제받을 금액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서 3년간, 5년간 기다렸다 변제를 받는 그 금액이 더 커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기본 법 체계가 개인회생이나 회생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청산가치 보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한 총 변제금을 변제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그거하고 그 다음에 청산가치하고 비교를 해서 전자의 금액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환산하는 그 계산 방식은 라이프니츠식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민법상 5%의 이율을
기준으로 복리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 채권, 압류금지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률, 특별법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1개월간의 생계비, 이 185만 원, 이 예금을 포함해서 1개월간의 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가 없고, 또 장애인용 경영자동차, 여기서 경영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1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가 있고, 이제 급여나 퇴직금 등의 경우에는 급여 채권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규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압류를 하는 겁니다. 압류라는 것은 이제 채무자 재산을 가지고 뭐 경매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재산을 잡아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압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도 이를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른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5,500만 원까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일부하고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등 도시들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4,800만 원까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800만 원까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500만 원까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2분의 1까지만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산집행법이나 아니면 각종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면제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인회생 절차 중에 또는 파산 절차 중에 법원에 면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재산이고, 이렇게 법원에서 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파산 절차에서 이제 환가 대상으로 될 수가 없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면제재산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중 일정액하고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중 일정액이라고 하면 압류금지 채권에서 규정한 내용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보호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서 면제재산 결정이 되면 5,500만 원까지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압류금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그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이 돼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이 면제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이 법원에서 면제재산 결정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5,500만 원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제재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서울 지역에서 7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면제재산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중에서 5,500만 원까지는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있는데 1개월간의 생계비가 185만 원이라고 하고 6개월간 생계비를 계산을 하면 1,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어차피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봐서 그거를 이제 변제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별도로 생계비를 면제해달라고, 생계비 사용할 재산을 면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어차피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6개월간의 이제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무상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을 살펴보면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채무자의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용소득 전부 제공은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회 이의가 있는 경우에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런 개인회생 채권자는 회생위원회의 이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생계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해서 매년 8월 1일에 공표를 하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조금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금액이 1인 가구가 약 124만 원, 2인 가구가 약 207만 원, 3인 가구가 약 266만 원, 4인 가구가 324만 원 정도로 가구별로 계속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 원이고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생계비가 약 124만 원 정도 되니까 150만 원 소득에서 124만 원 생계비를 뺀 나머지 약 26만 원 상당을 변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그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가구별로 생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채무자 외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를 보면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인데 원칙적으로 이제 상당 기간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물론 별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 제한이 있는데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거나 65세 이상인 이제 가족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이제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개내생에서 이제 그 부양가족을 산정하는 기준도 65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개내생을 해서 부모님,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조금 이제 엄격하게 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형제도 있고 또는 부모님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를 제치고 왜 채무자가 부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이제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없는 나머지 가족은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맞벌이 부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그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가 부양하는 걸로 봐서 계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배우자가 부양하는 걸로 봐서 계산을 해야 될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에서 130% 범위 내라고 한다면 미성년 자녀는 균등해서 부담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는 채무자가 다 부양하는 걸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130%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미성년 자녀는 다 배우자가 부양하는 걸로 보고 따라서 채무자 1인 가구만 생계비로 산정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230만 원인 경우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이제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그 미성년 자녀를 균등해서 부담하는 걸로 보고 따라서 채무자도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를 산정하고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